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결국 여력역에서 이렇게 파손되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홈 하나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망 인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이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하려면 약 200개 정도의 가망 인증을 통과해야만 되는. 실제 그러면 그 연구 시설까지 만드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대단한 연구인데요, 진짜. 우리 조형희 연세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엔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조형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스터빈에 대해서 한 40년 정도 연구해왔고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노하우가 최근 들어서 꽃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는 유체 기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는 가스터빈 엔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항공용 가스터빈, 그때 실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거는 GE90하고 해서 보잉 777에 들어가는 엔진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기업에서는 항공용 엔진에 연구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로 발전용 가스터빈의 고온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연도수로 따지면 몇 95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 온 이후부터 진행하고 95년도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항공기 가스터빈은 아예 국내에서는 없었고 이제 발전용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거군요. 예, 항공용은 부품 자체가 가망 인증 그런 것 때문에 국산화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발전용은 부품 국산화가 그때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열설계, 냉각 기술에 대해 담당하고 주조회사, 제작회사와 같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냉각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를 좀 디테일하게 연구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가스터빈 하면 크게 공기를 압축한 압축기, 연소를 분사하고 연소하는 연소기, 그러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동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빈 분야가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온 파트라고 부르고 있고 그 부분은 2, 3년 주기로 유지 보수위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그걸 어떻게 국산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 게 열을 터빈이 견뎌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열 합금은 높아야 한 900도 정도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리 녹는 온도는 1400도 하지만 그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는 온도고요. 실제 고온의 특성, 고속 회전하면서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열 합금이 한 900도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소가스 온도는 말씀하신 대로 1400도 이상, 엔진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1600도 그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그 차이, 다시 말하면 600~700도의 차이는 우리가 냉각 기술로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브레이드 같은 경우도 냉각하기 위해서 일단 내부를 이렇게 냉각하는 요철 기술도 개발해 있고 또 분사시키는 막냉각 기술도 개발해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저희가 하나하나 개발을 해야만 실제 우리가 냉각 기술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설계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해 왔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브레이드, 물론 요 밑에 컷한 겁니다만 이렇게 돼 있지만 소개를 잘라보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다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블레이드 자체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연소가스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오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 어느 곳에 고온,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는. 이게 실제로 녹아내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고온에서 이 쇠가 이렇게 녹아내린. 또 일부 발전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코팅이 탈락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양히 파손된 걸 보여주고 있는. 깨졌네요, 이거. 예. 근데 이렇게 파손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건 고온에 의해서 열이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는데 가끔 어느 경우는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냉각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가 온도가 낮게 되면 열응력이 발생하고 열응력에서 이게 크랙이 생깁니다. 온도 차이에서 소재가 팽창하고 수축하게 되는데 어느 곳은 팽창하고 어느 곳은 수축하게 되면 거기에 견디기 위해서는 응력이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힘이 집중하게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 열응력에서 이렇게 파손되게 되겠습니다. 너무 냉각을 많이 해도
이와 같은 크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냉각해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코팅이 탈락하는 경우를 보면 특히 이제 이 세라믹 소재는 수축 팽창이 약하기 때문에 네. 외동력이 집중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냉각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냉각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안에 보이는 홈 하나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이런 구조를 설계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구할 때는 유로의 폭, 요 요철의 각도, 요철의 높이, 간격, 또 요 폭의 변화, 또 이런 부분은 핀들의 형상까지 다 고려해서 다 설계해 놓고 하다못해 여기 터닝하는 이 터닝 부분의 특성까지도 고려해야만 궁극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이제 외부 분사하는 막냉각이 있는 경우는 어떤 홀의 그 사이즈 또 간격, 배열의 간격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만 요 막냉각에 분사된 냉각 공기가 어디까지 냉각할 수 있을까?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이렇게 트레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냉각 공에 지나간 자국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저희가 배치해야만 전체 블레이드를 원하는 온도 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쪽 면은 우리가 부압면이라고 하는데 배열을 3개 설치했다면 이 앞면면은 더 많은 연속해서 때리기 때문에 훨씬 거의 촘촘하게 막냉각 홀을 설계해야만 원하는 온도에서 견딜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치마다 다르게 냉각 기술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구멍 하나하나가 기술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가공을 레이저로 뜯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의 홀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슈퍼드릴, 다시 하면 EDM 같은 걸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홀을 뚫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홀 형상이 원형이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뚫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냉각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샘물을 녹여서밖에 만들 수 없는 것들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가스터빈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주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조는 주조 틀이 있고 요 안에 세라믹 코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세라믹 코어가 들어가고 요 바깥에 주형이 있으면 샘물을 보면 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코어와 금형하고 사이에 샘물을 벗어 우리가 이런 주조를 만드는데 결국 주조할 수 있는 데는 이 세라믹 코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제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냉각 기술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금속 3D 프린터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냉각 기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3D 프린터로 블레이드를 만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서 에어포일 부분만 만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시면 거의 이제 실제 주조한 거하고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길이 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3D 프린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냉각 기술을 도한 그와 같은 3D 프린터 블레이드가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산화에 성공한 거는 일단 주조로 해서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전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신 맞습니다. 거고 그 다음 연구 과제로 이제 3D 프린팅을 활용한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발전용은 지상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적정한 조건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에 전혀 제약을 안 받고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항공용은 아시는 것 같이 무게도 중요하고 부피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엔진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가려면 뜨는데 5분 걸리고 내리는데 또 5분 걸리고 1시간 내에도 떴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변화에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냥 변화가 아니잖아요. 구름도 지나야 되고 바람의 세기도 달라지고 또 새가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망 인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이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하려면 한 약 200개 정도의 가망 인증을 통과해야만 되는 테스트 항목 200개나 돼요. 예, 200개 가깝게 돼 있어요. 뭐 우박이 올 때, 새가 스트라이크 할 때 그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용 엔진을 저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아직 그 가망 인증 기술이 없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소재도 국산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사들이 보통 합금 소재로 한 2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20여 기업들이. 종을요? 근데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그걸 높여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소재 개발과 더불어서 주조 기술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더 필요하면 이제 3D 프린터 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뭐 가공 기술, 코팅 기술까지 다 가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소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엔진을 설계하는 건 정말 앞에서 얘기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 합쳐져서 정말 하나의 예술품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가 엔진 하나 만드는 게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항공유 엔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000개의 서프라이 체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예 하나의 생태계가 그냥 필요한 거군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H사에서 그걸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한 500개 정도 외국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나름 국내에도 이미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구축돼 있고 조금만 더 우리가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면 국산화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처음 개발할 때 발전용도 역설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바탕에서 저희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역량을 직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만들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처음에 역설계 하셨을 때 그때는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초창기 연구하면서 이제 다 잘라서 요 속에 패턴을 다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실제 사용되는 발전용 브레이드는 어떻게 돼 있나를 파악하고 저희가 기초 연구한 거하고 합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미 연구로 논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고 이런 똑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뭐 유수 업체들이나 이런 데 뭐 견학을 가거나 공동 연구를 해도 사실 잘 안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외곽만 보여주고 내부는 잘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저희가 일단은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역설계에서 기술력을 습득하는 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셨어요? 뭐 이렇게 그건 우리 발전사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부속 이제 교체되고 나면 곧 버리는 거면 좀 줘봐라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어차피 발전사도 본인들이 국산화되면 비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연구하신다고 하시던 분야 중에 하나가 무인기 엔진이에요. 무인기 엔진 뭐 특화센터를 좀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력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일반적인 항공기 엔진, 전투기 엔진과 무인기 엔진은 또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으로 무인기 엔진, 유인기 엔진은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항공기 엔진인데 단지 가망 인증 면에서는 무인기 엔진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일단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수명 면에서도 아무래도 무인기는 조금 더 우리가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같은 게 필요하고요. 저희 특화센터에서는 내로 압축기 연속이 터빈이 있다면 터빈 기술을 개발한 특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00도 K에서 운전되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1700, 1800도 K에서 운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엔진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기까지 사용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냉각 기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력적으로 손해 안 보는, 그 손해를 안 보고 냉각할 수 있는 방법을 공력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실제 연구한 걸 프로그램에서 설계 기술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고온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고 구축해서 우리가 만든 게 정말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연구 시설까지 만드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대단한 연구인데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래서 그 설비를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엔진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항공기 엔진을 이제 곧 있으면 만들어 봄직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 주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을 국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팀이 생겼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적인 노력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항공용 가스터빈의 가장 장점은 전투기용 엔진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엔진으로 전파될 수 있고 또 더 파생해서 선박용 엔진, 우리 신재생 엔진을 백업하기 위한 발전용 엔진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파생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첨단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항공기 엔진 개발에 대해서 약간 상업성을 분석해 보면 지금 H사가 연매출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듈까지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면 세계적인 시장의 한 3% 정도만 시장이 가질 수 있으면 연매출 7조 이상으로 될 수 있고, 그거는 당연히 국내 여러 가지 서프라이 체인들, 중소기업들 50개에서 한 500개까지 거기서 같이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KF-21 전투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동체는 우리가 개발했지만 엔진은 G의 엔진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엔진도 국산화해서 완벽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까, 그런 노력을 하는 시점이 되었고,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외선의 투명막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개발한 기술이 레이더 스텔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IR 스텔스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 더 나가서 시각적으로도 기만할 수 있는. 조만간 또 못 뵙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너무 고급 기술이라서.